글로벌 분석 기관에서 나오는 게 올해 다 전망들을 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찍힌 구간이 20만 달러. 연내 20만 달러 돌파할 거다라는 네. 전망이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4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기관 매수세가 지금처럼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 수 있다. 네. 자,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비트코인 올해 2억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뭐 오르긴 하겠지. 네네. 앞으로 네. 여기에 뭐 정체에 있지는 않겠죠. 네네네. 뭐 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격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마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업비트나 뭐 빗썸 쓰셔가지고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이 소위 말하는 뭐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다 달러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이게 글로벌 자산이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평가를 하거나 분석할 때는 모두 다 이제 달러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글로벌 분석 기관에서 나오는 게 올해 그러니까 다 전망들을 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이렇게 뭔가 점도표를 굳이 찍는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찍힌 구간이 20만 달러. 연내 20만 달러 돌파할 거다라는 네. 전망이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4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근데 약간 그게 마지노선이고요. 기관 매수세가 지금처럼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14만 달러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률이 점점 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때 19,000 정도 찍었다가 2차 때 69,000까지 갔거든요. 약 4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전엔 8배가 오르고요. 이렇게 네. 약간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반감기마다 이렇게 뭔가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자면 제가 보기에 이번 불장은 지난번 고점에 약 2배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대충 7만 달러 치면은 14만 달러 정도가 될 거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 매수세가 지금처럼 좀 강력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거 다 생각이니까. 네. 반감기가 2024년에 있었고,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는 반감기 전에 약간 뭐랄까요, 선반영을 좀 세게 해서 그런지 막상 반감기 지나고 나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원래 반감기 이후 고점이 12에서 18개월에 나온다는 그 사이클상 그 네. 약간 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반감기 관련돼서는 이 반감기가 어쨌든 공급을 줄이는 효과인데 초반에는 공급 쇼크가 오는 게 굉장히 컸어요. 예를 네. 들면 뭐 50개에서 25개로 줄이니까 얼마나 많이 줄였겠어요. 근데 지금은 6.25개에서 3.125개로 준 거니까 이게 얼마 준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미 거의 1,900만 개 이상의 코인 발행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충격이 시장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가격의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반영 아니냐 한 거는 그에 앞서서 24년 1월에 ETF가 승인해 버렸어요. 그게 더 세다. 그게 더 세다. 라고 해서 지금은 그 사이클 이론 맞냐 틀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반영하고 기관 매수세 반영하기에는 최저 한 14만 달러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기관 매수세 지금처럼 들어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코인도 결국에는 좀 매크로 뉴스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자면 예전에 한 뭐 15년 뭐 이렇게 작을 때는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진짜 소수의 약간 그 컴퓨터에 조금 능한 소프트웨어에 능한 그 고래들이 초기에 자산을 발견하고 그리고 약간 범죄자들 쓰고 약간 굉장히 제한된 시장이었는데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완전 제도권 안으로. 맞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유수의 운용사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자기들의 재무제표에 일정 부분은 담고 가야 될 자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크로 움직임 따라서 많이 매크로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 꼭 보셔야 맞아요. 된다라는 얘기를 네, 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많이 보고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는 선거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번 대선 출마자들이 다들 코인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 24년에 트럼프가 자기 코인 대통령을 표방한 네.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건 표심이잖아요. 표심. 네, 그렇게 많이들 하나요? 지금 뭐 600만 활성 유저가 뭐 600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중복 계좌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데 뭐 이거저거 발라내고 하면 그 600만은 되지 않을까. 뭐 액티브 유저 하면은 어쨌든 뭐 못해도 뭐 한 300만 된다라고 보면 이 코인 투자 300만이 보자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냥 본인들의 돈 벌고 이해관계에 싶으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부동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동층의 향방이 결국 그 결과를 가르니까 선거 결과를 가르니까 음. 다들 요 사람들 마음을 잡고 싶어서 각종 공약을 내놓는데 네,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근데 조금 우리 시장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물 ETF도 사실 지금 반영을 안 한 음. 상태인데 요거 열어주겠다고 얘기한 건 사실 좀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열어줄 것 같지 네, 않아요? 맞아요. 뭐 네. 당연히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별 일이 없이 그냥 전 대통령이 계속 임기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금융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난다기보다는 이 이른바 제가 예전에 이제 금융위 출입할 때 이 많이 보는 보도자료 문구가 뭐냐면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이 부분이에요. 뭐가 다른 항상 나라 나오면 선진국. 네. 선진 사례는 뭐 어떻게 돼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뭐 독일의 경우 일본 이런 걸 꼭 따져요. 근데 이제 이 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선진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제도적인 뭔가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뭘 하게 되면 이거 첫 번째로 만드는 거니까 네.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선진 사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 대통령 임기가 유지되더라도 비트코인 ETF는 허용은 결국 시간의 문제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에 뭐 대통령 바뀌면 오히려 이제 사실 그간 공무원들이 조금 일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뭐 금방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이제 후보들 중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이게 달러 스테이블은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쓸모가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코인 시장에서 거래하려고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금을 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면 굉장히 빠르고 편해요. 네. 그래서 쓰는데 그러면 이제 달러 스테이블이나 아니면 송금할 때 쓰는 걸 보자면 국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자본의 국경 없는 이동이 편리할 때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에서의 기축 통화로 이제 이 달러 스테이블을 쓰고 있거든요. 유로 스테이블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많이 비중이 쓰지. 1% 되나 안 되나 뭐 이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서 기축 통화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놓고 뭐 테더나 서클 같은 회사들이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이걸 누가 쓸까? 일단 국내 사람이 국내에서 쓸 때는 원화 스테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금융이 발달한 회사에서 굳이 이걸 코인화 지금 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만 해도 맞아요, 금방 보낼 맞아요. 수 있고 수수료도 없고. 맞아요. 네. 전혀 뭐 효용이 없어요. 그럼 이제 원화 스테이블이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코인 시장에서 쓴다. 코인 시장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바로 왜냐하면 하면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이 있다면 국내 국내 입장에서 보자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원화로 사는 거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거가 똑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해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해외 사람들은 달러 스테이블 쓰지 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써서 기축 통화를 삼겠어요.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뭔가 쓸 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결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국내 카드사 굉장히 카드망 네.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니온페이니 뭐 이런 페이들도 많고요. 전혀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근데 굳이 원화 스테이블을 왜 쓸까? 안 쓰거든요. 근데 왜 이걸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냐면 저는 약간 이게 나와서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겠다고 만들어 봐야 쓸모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사실 통화 주권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제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제 전문가 분해서 이거 소용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이거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건 결국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돼요. 네.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지금이야 우리가 원화 쓰고 이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망 있으니까 카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테더가 만약에 결제망을 다 깔아버려요. 국내에도. 그러면 그냥 USDT로 자기 그냥 그 결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카드사 수수료가 해외 결제의 경우 뭐 1.5% 2% 나갔는데 이거 그냥 안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래서 테더사가 최근에 그 결제망 기업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다 지사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결제망을 깔아버리고 나면 그때는 카드를 쓰는 것보다 스테이블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국인의 경우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해외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쓸 때는 꼭 그 테더를 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로 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래서 정치인은 저는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딸이 그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그 포토카드를 사는데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엔터 회사 사이트에 네. 들어가서 뭐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결제를 할 때 그게 약간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결제 방식과 결제 그 프로세스랑 조금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봤더니 해요? 해외 사람들이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다 뭘 붙였더라고요. 페이 시스템을. 예를 들면 우리는 뭐 네이버 페이나 이런 거가 아니고 되게 약간 그 해외 사람들이 결제가 편한 시스템을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뭔가 원화 베이스의 물건을 소비할 수 있을 때 원화 스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해외에서 쉽게 결제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원화 스테이블 쓰고 싶은 건 원화 스테이블 쓸 수 있는 활용처가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뭐 미국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동남아 쪽이나 아무튼 이른바 이제 K 콘텐츠가 약간 강세를 보이는 곳에서 원화 스테이블 그러니까 원화로 사고 싶은 어떤 재화 를 살 때 원화 스테이블을 활용을 하게 되면 결제가 훨씬 편한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그 시장이 얼마나 크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 커질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는데 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 지난주에 본 기사들 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앞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줄 것이다.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건데 약간 기사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되게 대서특필했더라고요. 그게 약간 뭐 여러 가지 뒷단에 보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걸 뜯어보자고 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주겠어요? 저는 그게 더 너무 복잡해 보이고, 맞아요. 네. 일단 그게 약간 쉽지가 않은 게 원화 스테이블로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건 이른바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자 신분이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 불법 체류자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줘야 돼요. 그럼 사장님은 이 스테이블을 어디서 사올까요? 어디서 사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는 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러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사장님의 수입 그 거래 정보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네. KYC를 하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그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누군가를 줬어. 그럼 이게 그거는 당연히 다 불법- 보이잖아요. 네. 또 어디서 왜 이거 했니? 그러면 네, 저 임금 주려고요. 임금 이거 왜?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뭔가 탈세나 불법적인 자금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OTC 마켓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을 구하려고 하면 거래소를 통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래소는 다 KYC 본인 인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더 투명하게 자금 흐름을 다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OTC 마켓이 커지면 그때는 이제 OTC 마켓 불법적인 OTC 마켓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구하면 오히려 자금 경로가 다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혹 때렸다 혹 붙이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될 수 그런 있기 상황이 때문에. 될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전 그것도 궁금했어요. 참 그 코인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디파이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못한다? 그냥 하면 하는 거죠. 그 하면 하는 건데 그걸 쓸 때 약간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뭔가 이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이잖아요. 그러면 디파이 할 수 있는 기축통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기반이다 그러면 이더가 있어야 되고요. 솔라나 기반이다 그러면 솔라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까 USDT 뭐 USDC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 원천은 어디서 구할까요? 어디서 구해요? 거래소에서 구해야죠. 그렇죠. 예. 거래소에서 구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디파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빌려주고 뭐 C2C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중앙화 금융은 은행이라는 주체가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고 네.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탈중앙화 금융은 거기 많은 유저가 모여요. 그래서 나는 돈을 약간 맡기고 싶어. 그럼 그 사람들이 맡긴 돈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0만 달러가 모였어. 그 100만 달러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 대출 받고 싶어. 이러면은 100만 달러 또 대출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 금융이 네. 그냥 탈중앙화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중앙화된 주체가 있을 때는 얘가 예금해주고 대출해주고 예대 마진 먹고 이 이유를 누가 먹나요? 은행이 먹는 거죠. 네. 근데 탈중앙화 금융은 그 은행이 먹는 마진이 그 유저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뭐 이자 제가 그 그 방식을 이자,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자를 막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다 설정해가지고 차주한테 빌려주고 이런 프로토콜에서 이게 되게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USDT 빌리는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 네. 이자가 올라가요. 대출 이자가. 어... 그 만약에 USDT를 만약에 빌리는 수요가 적어졌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떨어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음. 알고리즘으로 조정이 돼요. 좀 그냥 사채 시장인 거네요. 거기는 완전. 사치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 어.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코인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수요가 몰리면 수요가 몰리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대출 이자는 당연히 비싸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금 이자는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많이들 해요, 그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디파이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지갑, 뭐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네. 제가 아까 600만 유저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음. 저는 10%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예전에 언제 문제가 됐냐면 제가 원래 위믹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많이들 당황하셨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 그 유저들 입장에서는 다시 상장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옮겨야 돼요. 개인 지갑으로. 예,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는데 와,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다 그냥 잃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10%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5%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코인도 폐지가 워낙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는 건 맞은데 앞서 말씀드린 위닉스의 경우 재상장도 했고 네. 그리고 국내 거래소는 상장 폐지가 돼도 해외 거래소는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이라는 그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고 지갑만 옮기면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해보면은 되게 쉬운데 안 해보면은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나이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저도 되게 젊은데도 그 딱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네. 왜냐면 전에 코인을 넣을 때는 이것도 저희 그 거래소 하나에 은행 하나씩 네, 이렇게 맞아요,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맨 처음엔 뭐 이렇게 복잡해. 왜냐면 이 은행부터 뚫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개인 지갑이 어떻게 넣지? 어떻게 가지고 있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저에게도 진입장 30대에게도 진입장벽이 있다. 네. 그러게 네. 아까 5%도 안 된다. 이게 맞겠네요. 네, 진짜. 그러게요. 앞으로 그러면 이 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지금은 너무 단연 미국이죠. 앞으로도 미국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 뭐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통화 패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인데 미국의 달러 기축 지위가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어디로 넘어간다는 아닐 것 같아요. 계속 명맥은 이어가나. 네. 뭐 중국도 못 덤빌까요? 글쎄요, 저는 위안화가 대체할 거라도 생각은 안 해요. 중국이 뭔가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위안화 영향력을 넓히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체제나 정치 사상이 다른 이른바 서방 국가들이 위안화를 기축으로 쓴다? 이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코인 시장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좀 발맞추어 나가거나 혹은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좀 정책적인 뭐 대안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정책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도 계속 얘기했지만 코인 시장을 사실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거든요. 금융시장 관점에서. 저도 뭐 어쨌든 뭐 문송이고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만 많이 얘기들 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코인이라고 하는 건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하는데 네. 예전에는 굉장히 뭐 처음에 시드 받아가지고 막 그 시리즈 A 뭐 되게 힘들게 해가지고 상장 이러면 성공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 기술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냥 다전적으로 도태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금 조달이 엄청 쉬운 게 바로 이 알트코인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인들한테 스타트업이 시드 투자를 받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벤처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그 돈을 굉장히 쉽게 모을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이제 알트코인 시장인 거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의 사기도 많은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알트코인 시장 결국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이 투자 관점이 아니고 이 알트코인 생태, 그러니까 코인 프로젝트가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거래나 금융이 아니라 정말 이 어떤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지금 했는데 이게 나 추구하는 목표는 이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바꿀 거야 하는 이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게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라고 보자면 결국 이 스타트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측면의 이제 정책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단순히 그 금융시장 쪽만 뭔가 집중하고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 막 AI 산업에서 되게 뒤처져 있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신성장 동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늘 따라오는 얘기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알트라는 되게 중요한 그리고 되게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구석이 있으니 요걸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게 그렇긴 많은 하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 사고 부분에 집중을 했거든요. 네. 최대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요거 막는 건 물론 중요한데 이러면서 이 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 투트랙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맞아요. 가져가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잘 해결할 날씨들. 이 대선 후보들이 이걸 좀 듣고 네, 알고 제대로 정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